공지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해수부의 세월호 조사 방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머리가 많이 긴 거 보니까 세월이 좀 흘렀네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당시에 이 문건이 나서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미 이제 보도했던 내용을 확인한 세월호가 세월호가 아니라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내용을 좀 확인해 준 거죠. 예. 네,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들춰본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뭐 내부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조사를 마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떻게 방해됐는지. 특조위 일단 이제 내용 정리 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이 정부가 세월호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을 조금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카테고리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걸 막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구조를 못한 것이 두 번째 잘못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 잘못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진 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게 조사를 막은 것이 그게 이제 마지막 잘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조위의 구성과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한 그런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거를 해수부 안에 있는 그런 서류를 통해서 해수부에서 확인을 해준 거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 카드를 활용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막아라 하는 이제 그 부분을 했고, 그리고 특조위가 계속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한 성명서들이 발표하겠고, 그리고 이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 간의 어떤 그 정보 공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드러났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저거 그 범죄 행위 아니에요?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나요?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올해 10월입니다. 올해 10월에도 이제 그 세월호 참사로 이제 그 가족들을 잃은 그런 그 유족 단체에서, 희생자 단체에서 이들을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고발을 하면서, 고발이라는 게 형사처벌 해달라라고 하는 거 의사 표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발할 때 그 논리 구성이, 법리 구성이 이랬습니다. 일단 그 청와대와 해수부 관계자들이 범한 범죄가 뭐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은요,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의 어떤 그 위원이나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활동을 이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 속임수로 이제 방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벌칙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그리고 또 특조위에 그 특조위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당시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 직권남용,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이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요, 이제 그 공무 외의 범죄 행위를 위한 집단 행동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된다라고 해서 고발 조치를 이제 했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과연 이게 검찰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기소할지, 또 기소한다면 과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그 첫 번째로 그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자,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하기로 한 게 1월, 법이 통과된 게 1월이란 말이에요. 시한이.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8월까지 늘어지고 예산 편성돼갖고 직원을 다 뽑은 게 8월인데 8월 4일. 8월 4일.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1월 1일 법이 통과됐으면 그때부터 그 1년 6개월 시한 계산해야 된다. 특조위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없는데 구성만 됐다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8월 4일로 시작 시점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올해 6월 30일 날, 작년 6월 30일 날 종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법원에서 해석을 할 때, 판결할 때, 이거 특조위 주장이 맞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구성한 그 위원회 활동 기간을 산정할 때 법 통과 시점부터 산정한 전례가 없고요. 그러니까 법 통과 시점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산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 위원으로 임명되실 분이 본인이 예. 상상 속에 내가 임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집에서 막 준비하고 특조위에 막 구성을 공부를 하고. 법이 생겼구나. 그럼 내가 특조위원이 될 테니까 나는 지금부터 활동을 해야겠다. 꿈에 아버지가 나오셔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너 이제 곧 특조위원이 될 것이다. 준비하고 있거라. 그럼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대부분의 지금 정부의 조사 그런 위원회들의 산정들을 보면은 최소한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이 부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예. 조직을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그게 정해졌을 때 그때부터 환산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기 그 특검도 박영수 특검도 그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도 70일 기한을 주면서 준비 기간에 30일을 또 줬잖아요. 네, 예. 그리고 70일 다음에 또 연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있어야지 그때 검사들도 뽑고 수사관들도 뽑고 자료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는 방대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까지 이거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예. 시행령까지 그런 그 가는 과정을 준비 기간으로 보고 그것은 산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뒤에 정말 매몰차게 2016년 6월 30일 종료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수도 전기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해당 부처 또 파견됐던 공무원들도 전원 원대복귀시키고 이런 정부가 정말 잘못한 이고 나중에 2기 특조위가 구성된다면 저는 활동에 예. 1기 특조위 방해 활동까지 조사하는 것을 꼭 그 2기 특조위 활동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그 손소 변호사님, 네. 1기 특조위에 결국 그 까먹은 네. 7개월 4일이죠. 네. 8월 4일서부터 했으니까 이것도 2기 특조위에다 넣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 반영하고 참고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또 좀 전에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정식 명칭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인데 예. 이게 국회 통과한 게 2014년 11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시행된 게 2015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 7조의 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있어요. 이 규정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는 게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활동했던 그 특검법에는 수사 준비 기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에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은 존재하고요. 다만 이게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인데 예. 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 기자님의 지적대로 이거는 그 하위 규정까지 다 정비되고 예산은 편성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때다라고 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반면 법제처는 이제 2월 17일로 왔습니다. 예. 네, 법제처에 그런데 이 법제처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았을 텐데요. 예. 이런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법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무리한 그런 해석인데 이런 그 1월 1일부터 활동 시작한 걸로 봐가지고 바로 6월 30일에 2016년 6월 30일에 끝내버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잊지 않고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그 방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조사하지 말라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니, 지금도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반대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노선이 무엇이었겠느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진실 중에 가장 가리고 싶었던 진실, 그러니까 그 진실이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지 우리한테는 사실 사고가 왜 났고 그리고 왜 구조를 못했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이 그거 이상으로 가리고 싶었던 진실은 대통령의 행적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 행적조사 쪽에 나오면 여당 추천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해서라도 그것을 보이콧해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가장 가리고 싶었던 걸로 봐야죠. 그러면 가리고 싶었다는 건 뭐냐면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힐 수가 없는 일을 했다라는 걸 또 역으로 증명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잘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아니 손소 변호사님, 네. 이게 정부가 맞나요? 이게 이제 와서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런 거 기사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면서 또 세월호 정부 측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온갖
그 음해를 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 도둑이다에서부터 해갖고 네, 그런 발언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최근에도 그에 유사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 충격인데 예. 당시에 지금 그 세금 도둑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예. 또 이제 심지어 대통령 그 탄핵 전국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 달 전이었죠. 4월에 재보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예. 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제 정무수석도 했었죠. 네. 김재원 당시 의원이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했고 이게 세월호 유족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에게 굉장히 좀 나쁜 낙인을 찍는 그런 행동들을 이런 발언 말고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그러자 결국 이제 4.16 의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거는 조사활동의 공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고 계속해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최근에도 이건 최근입니다. 정말 최근에도 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내가 사고 원인을 안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라는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곧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다. 뭐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건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던 당시 여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족들, 희생자들 가족의 마음이 참 지금까지도 회복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지금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비리에 실제 역할을 했던 특히 이제 고위공무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시키는데 어떡하느냐, 시켜서 한 일이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시키는 대로 한 공무원이 무슨 죄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또 해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를테면 정봉주파 조폭들이나 예. 정봉주파가 있어요? 국회판 있어도 정봉주파는 처음 그런 들어봤는데. 이 조폭들이나 할 만한 말이고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한 조폭들도 다 잡혀갑니다. 그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법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그렇게 자행하고서 그걸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논리구조를 펴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걸 다 드러나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명약 관화해야지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이 부당한 요구에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처벌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공무원을 위해서라면 공무원의 이 지위 보장을 위해서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했던 공무원이 또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당했을 때 또 어떻게 복권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 나중에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기에 도대체 특조위 설립 단계에서부터 강제 해산까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이분들 다 색출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강제 해산이라는 표현은 뭐 물론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강제 종료죠. 네, 강제 해산이라고 그 법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강제 종료. 네, 그렇습니다. 종료가 된 거죠, 결국은. 아니 그러나 네. 법이 정말 궁금한데 내가 네네. 물론 나도 뛰어난 변호사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만주 변호사. 자, 6월 30일 날 종료를 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내려줬잖아요. 네. 8월 4일 날 시작하는 게 맞다. 네. 그럼 그 시점에서 정권이 네. 이렇게 교체되지 않았어도 정부고 법을 수호하는 행정부라고 한다면 네. 자, 이게 지금 한 7개월 정도 그냥 까먹은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다시 조성을 해서 구성을 해갖고 나머지 7개월 동안 조사하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계산하기 좀 틀렸던 것 같다. 법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으니 다시 7개월 동안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자세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거 우리가 관할했던 그런 그 업무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예. 법원에서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는구나라고 한다면 반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이 또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KBS에서도 정현주 사장 해고하고 부당 해고가 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복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해고의 개념은 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해고시켜놓고 네. 법원에서 부당이라고 해도 뭐 일단 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나라가 아니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행정부에서 과거의 잘못을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해도 결국은 입법을 통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세월호 관련해서도 사회적 참사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조치가 가능하겠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여당을 통해서라든지 뭐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그 입법 노력을 해서 결국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제대로 된 그런 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또는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 해수부 내에서도 뭔가 과거의 인물들이 또는 예전에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을 쓰고 막는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리고 이 특별조사위원회 대응 문건 이 어떻게 하라 대응하라고 하는 문건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미 이게 그때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지금 MBC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어제 PD수첩에서 지난 7년 동안 어떤 식으로 MBC가 망가졌는지, 망가지고 정권의 방송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어만 바꾸면 이 세월호 관련 대응 문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그런 여론전, 그런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여론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최대한 법적 절차 혹은 또 행정적 절차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 구조 안에서 회방을 놓는 그런 구조들도 활용하고, 그리고 계속 보면은 또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좌파 편향으로 이렇게 또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예. 당연히 지금 정부에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좌파,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또 공격하고 이런 이제 모든 구조가 비슷하게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월호 관련해서도 또 정보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압력 전화도 걸고 그런 것들이 각 기관에 각 나타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건 그리고 이 대응에 또 감수는 국정원에서 또 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저기 아까 방금 전에 그 CG 봤더니 네. 대응 문건과 그것에 근거해갖고 정확하게 새누리당 언행이 추천위원들이 일치하죠. 한번 좀 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일단 이 대응 방안에서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라 이렇게 있었는데 새누리당 추천 의원 중에 실제로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조위 자체를 계속 문제 삼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시 새누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해라. 이거는 청와대 조사 7시간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총사퇴를 불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부위원장이 청와대 조사건 전원회의가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라. 이게 있었는데 이현 특조위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에 실제로 퇴장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조위 추천위원들이 저기 청와대에 그냥 하명을 받는 네. 무슨 저런 택배회사 직원들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시키는 대로 심부름 회사 직원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특조위원들 실제로 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중간에 사퇴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앞뒤를 맞춰보면은 예. 이분은 이제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내가 총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그분은 하셨을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쪽 세월호 관련 핵심 공무원들, 즉 조사를 방해했던 공무원들이 해외 파견 근무를 신청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해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이게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할 그런 연차가 돼서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우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가기 싫은데 누군가가 내보낸 것인지, 그렇지도 않으면 이제 정 전 의원님 그 추정대로 본인이 뭔가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국내에 있는 것을 이제 피한 것인지, 이른바 도피성 해외 근무인지 예. 등들 제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인양 책임자는 지금 싱가포르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당시에 핵심적인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현재 해외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누군가의 기획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사람들이 다 부탁을 해서 했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우병우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예. 뭐 어떻게든 잡아놓게.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해수부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요. 예. 이 정부의 해외 근무에 대해서 특히 고위공무원의 정부 해외 근무 같은 경우는요, 정부 각 부처별로 TO가 정리돼 있고, 그래서 해외 근무 TO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해수부는 몇 명 정도를 보낼 수 있고, 뭐 문체부는 몇 명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안에서는 다음 기수에는 누구누구가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정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서 선체 인양 과장했던 이 서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나가기 위해서 무보직 상태라는 건 이제 내정이 끝났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대한민국 공무원이 나 좀 뉴욕에서 좀 근무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뉴욕에 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다. 내일은 CNN 가서 해야지.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영어로. 벌써 영어로만 하는데 hello, thank you. 통역도 통역 필요 없어요. 바이바이. 그 4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계속 세월호 진실을 가리는 해양수산부의 어떤 적폐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유족들의 여론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방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고 이걸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해수부 적폐 세력이 이럴 것 같아요. 그 김영춘 해수부 장관 왔는데 위에서 암만 까불어 봐라. 우리는 뭐 밑에서 국가장이 똘똘 뭉쳐갖고 적폐 세력이 또 아래 틀고 왜냐하면 장관은 정치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가잖아요. 네. 결국 자기들끼리 해외 내보내주는 것들도 자기들끼리 하고 감싸주는 것도 자기들끼리 하고 잘못하고 덮어준 것들도 자기들끼리 하고 이게 해수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 사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좁혀보자면은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 또는 뭐 이명박 정권 당시의 일부 공무원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좀 가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예. 적어도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나 혼자 뭐 누구와 연락도 없이 뭐 지휘도 없이 뭐 그렇게 했다?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색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국과장들 다 불러다가 이 야구 방면으로 한 100대씩 줘줘야 돼요. 네? 저는 거기에는 반대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적폐 세력이에요. 아니요, 뭐 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아니 일단 처벌은 아닙니다. 열받아갖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적폐 세력이에요. 그래요? 딱 그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세월호 이 해수부 적폐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유골 은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유골 은폐도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거? 네, 근데 가족들이 다섯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수색이 불가하니 우리가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그날 떠난 게 아니라 며칠 날 떠나겠다고 하는데 떠나기로 한 그 전날인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된 걸 밝히면은 안 떠날까 봐.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또 이쪽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쪽에서 또 해명하기로 어떤 부분을 해명했냐면 이거 유골이 발견될 때마다 중계 방송하듯이 알리면 그럼 또 유족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 뭐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쥐 생각해 준 거죠. 아니 그런데 그리고 실제 이제 유족 중에 우리가 그런 부탁을 했었다라고 해서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17일 날 발견했잖아요. 예. 장관한테 알린 것도 20일이에요. 그럼 해수부 장관은 일단 유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17일이요? 그러니까 17일 날 발견됐고 18일 날 종료를 했는데 11월. 예. 11월. 그리고 장관에 알린 게 20일이에요. 장관은 유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장관이 그러면 장관 충격 먹을까 봐. 그래서 또 그런 세심한 배려. 근데 또 장관이 유족들에게 좀 이건 빨리 알려라. 그랬는데 그 알리는 데까지 또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21일 날 주로 다 알렸는데, 그러니까 또 장관은 시켰는데 한 하루 동안 이걸 좀 알려야 될까 또 고민하신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아니 예를 들어 17일 날 해갖고 그럼 장관한테 국장한테 장관 보고하면 장관이 가족들 만나갖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뼈가 발견됐는데 동물의 뼈가 아니고 유족의 그 유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달 정도 더 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을 다른 부처 행정부하고 해갖고 잘 머물 수 있도록 좀 협조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성과를 꼭 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장관은. 도리죠. 김용준 장관이 예. 훌륭하니까. 네네. 근데 호구로 보인 거예요, 그냥. 호구라는 게 방송용 맞나요? 뭐 바둑 용어기도 하니까요. 아, 그래요? 뭐 의미가 똑같진 않습니다만. 네. 아, 이런 얘기하면 이게 언어죠. 단호박. 단호하게 얘기하면 단호박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고, 어쨌든 그런 가족들이, 유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국가가, 정부가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까지 불신해 있던 마음도 놓고, 그럼 그게 국가 통합과 화합력을 발휘하는 건데, 네. 그 그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발견된 발생한 상황이라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지적되면서 부처 장관들의 부처 장악 능력들이 좀 의심받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좀 더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이런 말단 행정 이 상황까지 좀 더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월호 유골 은폐, 세월호 적폐. 자, 당시에 그 손소 변호사님, 네. 해수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인사가 이루어진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분이 누구냐 하면, 문제가 됐던 분이 아니라 문제가 됐던 사람이, 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해수부에서 그 계속 직원 승진, 내부 승진한 사람들이 그 차관까지 가게 되면 적폐라고 하면 잘하면 잘한 것의 정점, 잘못하면 잘못한 것의 정점이거든요. 이 차관 제도를 차지하에 없애버릴까요? 그냥 빠따로 다 쓰시죠. 물론 이제 지금 각 부처 이제 차관들 계신데 장관은 사실 그 정치인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정무적인 성격이 좀 있죠. 하지만 그렇죠. 차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차관이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을 의혹을 받는 차관이 존재했고 존재한다면 이거는 전체 공무원 사회에도 절대 좋은 거에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해수부 내에 지각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먼저 이거는 우리 조직의 잘못이었다. 이 사람이 잘못했던 거다라고 좀 먼저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로 보고를 하고 또 이제 김현순 장관이 또 종합해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또 감사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만 감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수부 내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 한번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해서 털어버려야만 조직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정마을 소식이 올라왔어요. 네.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받은 몇 군데 있죠. 이제 강정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밀양 송전탑이 있었고, 쌍차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있었고, 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피해받은 선의 피해자가 아니면 뭐예요? 이건 공권력에 의한 강력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또 야당 또 뭐 유승민 대표나 그런 분들이 법치주의를 파기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상권을 철회하라고 한 것은 법원의 강제 그 조정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법원의 말을 따른 게 그 법치주의를 파기하는 게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의 말을 안 따르고 정부가 계속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법치주의를 파기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또 이 여론몰이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는 게 전문 시위꾼들이 그러면 계속 득세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 시위라는 게 뭐 마라톤이나 등산처럼 즐기는 레포츠인 줄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해줘 같은 경우. 본인이 이렇게 생업을 놓고 예. 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해서 빠지라고 그런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싸우고 이쪽에서는 그 강정마을에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그냥 주민들, 당신들만 싸워야지 페어한 싸움이다. 공정한 싸움이다. 그리고 법은 그 싸움일 때만
유효하고 조금이라도 뒤에서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오면 외부 세력이니까 이게 불법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수십억 이런 소송을 때려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구상권이라 하면 뭔가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군이 공사를 진행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건설사가 공사를 늦게 이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중간에 한참 동안 정지가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늘어났다, 건설 비용이.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그 해당 건설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275억 원이고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시위를 했던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니 당신들에게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구상권이고요. 또 구상권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소재기한 후에 계속되던 진행되던 중에 이번에 강제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법원에서 내려줘요. 법원에서 내려주면 근데 사실은 그게 판결 나중에 양쪽에서 다 이의 제기하지 않고 확정되면은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효력이. 그런데 판결은 아니고요. 그래서 양측 중에 원고 피고 중에 한 측만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은 확정되지 않고 그냥 판결 선고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부 측에서 이의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쪽만 양쪽이 다 이의 제기를 해야지. 한쪽만 해도. 한쪽만 해도. 네, 한쪽만 이의 제기를 해도 이거는 효력이 사라지고 판결 선고로 가는 거죠. 그 제주 강정마을 이분들은 네. 수혜자고 혜택을 입게 되죠. 만약 결과적으로요. 예. 그런데 네. 이제 법원에서 강제 조정해서 정부 니네가 좀 참아라. 네네. 이 국가 화합적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구상권 소송 취하하기로 했다는데 그 취하는 아닙니다. 소취하와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소취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상권을 그 시민들로부터 행사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이 수백억을 받지 않는 결과는 똑같은데 형식적으로는 취하가 아니고 소취하는 게 아니죠.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렇습니다. 항소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항소는 아니고 그 이의하지 않겠다.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강정마을의 일은 제주도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논리로 따르면 외부자들이잖아요. 외부 세력이잖아요. 외부자들은 필요한데 그런데 편안해 놀랐어요. 제주도 예. 중요한 건 제주도 일이잖아요. 예. 제주도에서는 이번 이 정부의 이 받아들인 이 정부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지금 야당 바른정당 소속의 이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원희룡은 진짜 바른정당 소속이네요. 네,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다른 뭐 모든 정당들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묵은 앙금이었고 그리고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정부가 말끔히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목적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건설했고 그다음에 그 막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들은 또 의견들을 표현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리가 되는 시점인데 유일하게 그런 화합이 되는 걸 막는 게 이 34억 5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정말 반대 의견이 1도 없이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주의 외비 세력인 우리가 받아들여야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강정마을이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구상권 청구를 취하한다고 해서 네. 이 10년 동안 된 갈등 마을에서도 찬성파 반대파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출소하자마자 가봤더니 그것도 벌써 이제 5년 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마을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당시에 시위하다가 연행된 그 마을 주민하고 이제 외지인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 외부 활동가들을 합했을 때 7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예. 이번에 이분들 내년에 그 사면 복권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정부 내부에서도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특별 사면은 정말 돼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뭐 짐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법원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재판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재판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정 내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받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부분에서 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항상 법적으로 민사 형사를 다 봐야 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큰 상처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민사 부분에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면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뭔가 사면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보도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사면 한다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하는 게 예. 사실 사면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또 법무부 장관한테 상신을 해야 되고 이미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정부에서 거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물론 저도 그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예.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약간 좀 이런 측면도 있죠. 제가 한다 그러잖아요.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또 많이 대상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분들 얘기하신 거죠, 지금? 일반 시민이라는 게 제주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정마을 네네. 같이 시위에 참석하고,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평화 걷기 해갖고 또 동해에서 오고 서해에서 오고 강정마을에서 모이고 막 그러다가 집회하고 강정마을이 우리 민족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다 네. 하면서 같이 한 사람들도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죠. 예, 많죠. 강정마을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밀양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도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그렇죠. 밀양, 네. 강정마을, 한진중공업도 한진중공업, 거기에도 세월호, 비슷한 소송이 BBK. 걸려 있고요. 예. 살짝 묻었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 비슷한 소송이 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예. 어떤 기업이나 그런 이제 정부가 잘못했던 것을 벌하기 위해서 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국민에게 칼을 들이댄 건데 맞아요. 제도를 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네네.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감옥에 잘못 가다 놨다. 네, BBK.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